그날 마당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건 또 고쳐야 하나. 혼잣말을 중얼이며 바라보던 그때 병원에서 돌아오던 상구 씨가 다가왔다. 간단한 거면 제가 해볼게요. 처음엔 사양했지만 그는 이미 수도꼭지를 살피고 있었다. 패킹만 교체하면 될 것 같네요. 공구함 있으세요? 익숙한 손놀림으로 수리를 마친 그는 미소만 남긴 채 다시 조용히 방으로 돌아갔다. 그날 이후 여인숙 구석구석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고장난 전등, 삐걱거리던 문, 새던 물소리까지. 그의 손을 거치면 어느새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그는 먼저 알아보고 다가왔다. 아침엔 복도에서, 저녁이면 마당 한켠에서. 그는 늘 조용히 무언가를 고치고 있었다. 나는 몇 번이고 사양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습니다. 이런 거 좋아해요. 여인숙은 점점 달라졌고 어느새 그가 없는 공간은 상상하기 어려워졌다. 그가 들어올 때마다 집이 조금씩 따뜻해지는 것 같았다. 무거운 쌀포대를 옮기려다 멈칫했을 때도 말없이 다가온 그는 자연스럽게 부엌까지 옮겨주었다. 어느 순간부터 도와달라는 말보다 해줄 거야라는 믿음이 먼저 들기 시작했다. 그 역시 내 작은 일에도 늘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혼자선 늘 미뤘던 일들 그가 있기에 가능해졌다. 무엇보다 이제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참 따뜻했다. 어느 저녁 국을 끓이다 말고 문득 마루를 바라보았다. 상구 씨가 라디오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햇살은 저물어가고 클래식 음악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다. 혼자 계신데 배는 안 고프실까? 그 생각에 된장국 한 그릇을 담아 건넸다. 저녁 드세요. 그는 놀라며 손사래를 쳤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순간 마음이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저녁이면 마루에 마주 앉게 되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몇 조각, 그리고 라디오 소리. 이젠 서로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충분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죠. 뉴스가 나올 때 그는 가끔 그렇게 말했다. 별것 아닌 대화였지만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저녁이 기다려지는 하루가 되었다. 우리는 점점 더 조용히 서로의 하루에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 밤 보일러실에서 연기가 처음 피어올랐을 때 나는 그저 기름 냄새가 새는 줄만 알았다. 하지만 불과 몇 초 뒤 자욱한 연기 속에서 나는 제대로 숨도 쉬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누군가, 제발. 그때 한 사람이 보였다. 잠옷 차림의 손수건으로 얼굴을 가린 채 연기 속을 헤치고 나를 향해 달려오던 사람. 그가 나를 부축해 밖으로 데려왔고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아, 살아있구나.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줬구나. 그 사람은 상구 씨였다. 단지 하룻밤 머무르려 했던 손님. 하지만 그날 이후로 내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다. 보일러실에서 시작된 짧은 순간이 내 삶의 계절을 바꾸어 놓았다. 이 사건의 진실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방탐정의 이중 파일에서 계속 함께 해주세요. 문 확실히 잠갔죠. 내가 조용히 물었다. 그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어깨 위에 살며시 담요를 덮어줬다. 여기 방음 잘 되겠죠? 그가 웃으며 되묻자 나는 장난스럽게 벽을 두드렸다. 이 정도면 꽹과리 치고 북 쳐도 안 들릴걸요. 우리는 동시에 웃었고 그 웃음 끝에서 서로를 향해 다가갔다. 창밖의 빛보다 이 방 안의 온기가 훨씬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말 대신 닿은 손끝, 그 미세한 떨림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해줬다. 이 일은 불과 몇 달 전 산골 작은 여인숙 복도 끝방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내 나이 57. 이런 이야기를 하는 내가 낯설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날 이후로 내 가슴은 아직도 뛴다. 그 나이에도 누군가를 기다리고 품고 따뜻해질 수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다. 하지만 거기까지 오는 길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한 번 들으면 잊히지 않을 내 인생 후반의 이야기. 내 이름은 김미옥.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에서 작은 여인숙을 운영한 지 어느덧 30년이 넘었다. 남편과 함께 시작한 이 여인숙. 그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벌써 5년이 흘렀다. 그 시간 동안 나는 홀로 남은 방을 정리하고
시든 꽃을 버리고 난로를 피웠다. 손님이 찾아오지 않는 날에도 이불은 널고 보일러는 점검해야 했다. 특히 겨울철엔 보일러실이 골칫거리였다. 기름통은 너무 무겁고 고장이라도 나면 막막했다. 그래도 손님 앞에선 웃어야 했다. 사장님, 이걸 다 혼자 하세요. 웃으며 어깨를 으쓱했다. 뭐 익숙하죠. 그러나 속으론 깊은 한숨이 흘렀다. 57. 그 나이는 몸보다 마음이 먼저 지쳐간다. 아침에 일어나면 허리와 무릎이 아프고 기운도 예전 같지 않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 생각도 깊어지고 자꾸 우울해진다. 나는 평생 이렇게 혼자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면 불 꺼진 복도 끝에 조용히 기대어 눈을 감곤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숙만큼은 놓을 수 없었다. 남편과 함께 웃고 울며 쌓아온 세월이 고스란히 담긴 곳이었으니까. 단골 손님들도 있고 이 작은 곳을 믿고 찾아주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방을 닫고 커튼을 걷고 침대를 정돈한다.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다. 매일이 같고 계절이 바뀌어도 별다를 것 없는 날들 속에 나는 그렇게 조용히 늙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어느 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나를 찾아왔다. 그날 이후 내 계절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날 저녁이 내 인생을 조용히 뒤바꿔 놓은 순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57이라는 나이에 무언가 새롭게 시작될 거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는데 그날 이후로 마음속 어디선가 묵직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혹시 이 글을 읽는 당신도 나이 때문이라는 이유로 무언가를 미뤄두고 계신가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다면 생각이 조금은 달라질지도 모른다. 내게도 놀라울 만큼 특별한 일이 찾아왔으니까. 그날은 늦가을 10월 말 어느 저녁이었다. 해는 일찍 졌고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금방이라도 비가 쏟아질 듯 무거웠다. 마당 빨랫줄에 남은 마지막 호치부를 걷고 있는데 머리 위로 후두둑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아이고, 다 걷고 나서 내리니 다행이지. 혼잣말을 중얼이며 현관으로 돌아서려던 찰나. 멀리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사람의 모습이 또렷해졌고 낡은 군용 배낭을 맨 중년 남성이 비속을 뚫고 여인숙 앞까지 다가왔다. 키가 컸고 어깨가 넓었으며 걸음걸이는 조용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무겁고 단단해 보였다. 그가 간판을 한참 바라보다가 비에 젖은 신발을 끌고 천천히 현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얼굴이 가까워지자 60대 초반쯤으로 보였고 햇볕에 그을린 피부 아래로는 묘하게 편안한 눈빛이 머물러 있었다. 나는 현관에 서서 그를 바라보다가 눈이 마주쳤고 그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낮고 단정한 목소리. 기운이 빠져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상할 만큼의 정중함이 담겨 있었다. 네, 어서 오세요. 혹시 방 찾으세요? 내 말에 그는 살짝 머무시다가 하룻밤 묵을 수 있을까요? 짧지만 정확한 말이었다. 이런저런 조건을 묻지도 않고 그저 필요한 말만 꺼낸 사람이었다. 네, 물론이죠. 방 있습니다. 내가 미소 지으며 대답하자 그의 얼굴에 미세한 안도감이 번졌다. 아마 다른 곳에서 거절당했거나 꽤 오래 돌아다니신 모양이었다. 빗줄기는 점점 거세졌고 그는 우산을 접으며 현관에 들어섰다. 우산도 배낭도 오래된 듯했지만 깔끔히 정리되어 있었다. 무언가를 소중히 간직해온 사람처럼 느껴졌다. 그는 로비에서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특별히 무엇을 찾는다기보단 그저 조용히 그 공간과 공기를 받아들이는 느낌이었다. 하루에 3만 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계산도 간단했다. 지갑에서 구겨지지 않은 지폐 한 장을 꺼내 건네며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뿐. 투숙 명부에 이름을 적어달라고 하니 상구라고만 적었다. 성은 적지 않았다. 나이는 63. 나보다 6살 많은 분이었다. 방 열쇠를 건네며 저녁은 드셨는지 물었지만 그는 괜찮습니다. 한마디로 정중하게 거절한 뒤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가 사라진 뒤에도 그 모습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다.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예의가 바르고 등 뒤로 묻어나는 외로움이 어쩐지 내 것과 닮아 있었다. 혼자 여행하는 사람들에겐 공통된 공기가 있다. 어디에선가 떠나왔고 어디론가 가는 중이라는 것. 그 사람도 그랬다.
도대체 어디에서 온 걸까? 그리고 어디로 가는 걸까? 그날 밤 나는 그 사람에 대한 생각으로 쉽게 잠들지 못했다. 아마도 오랜만에 또래분을 뵌 데다. 그분이 풍기는 묘한 안정감 때문이었을까? 낯설지 않았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다. 그 사람이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뿐이라고 여겼다. 인연이란 참 묘하다. 가장 평범한 순간에 가장 특별한 만남이 시작되기도 하니까. 다음 날 아침, 늘 그렇듯 나는 일찍 눈을 떴고 주방과 마당을 오가며 여인숙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창구 씨는 아직 주무시겠거니 했는데 문득 복도를 지나며 고개를 들자 그는 이미 방에서 나와 있었다. 일찍 일어나시는 분 같았다.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어요. 내가 인사를 건네자 그는 변함없는 정중한 태도로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네, 덕분에 푹 잤습니다. 목소리가 어제보다 단단해진 듯했다. 아마도 마음이 조금 풀리신 모양이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전날 하룻밤만 묵겠다 고했던 말과는 다르게 짐을 쌀 기색이 보이지 않았다. 체크아웃까지는 시간이 넉넉했기에 괜히 먼저 말 꺼냈다가 재촉처럼 보일까 싶어 그저 미소만 지으며 말했다. 천천히 하셔도 괜찮아요. 그날 하루는 평소처럼 흘러갔다. 나는 빨래를 널고 보일러실을 돌봤고 상구 씨는 방 안에서 조용히 지내셨다. 정오쯤이었을까. 그가 말없이 외투를 챙겨 입고 여인숙을 나섰다. 어디로 가는지는 묻지 않았다. 그저 홀로 걸어나가는 뒷모습을 창문 너머로 바라봤을 뿐. 한참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자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혹시 그냥 가버리신 걸까? 내심 허전함이 스치고 지나갔지만 해질 무렵 그가 다시 여인숙 마당에 들어서는 걸 보고 괜히 마음 한켠이 놓였다. 그때 나는 창틀을 닫고 있었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조심스레 다가오는 게 느껴졌다. 고개를 돌리니 상구 씨가 조금 무거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말을 꺼낼 듯 망설이는 눈빛. 나는 걸레를 내려놓고 가만히 그를 바라봤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조심스레 물으니 그는 잠시 시선을 떨군 뒤 대답했다. 병원에 좀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시간이 늦었구나.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뭔가 더 무겁고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다. 많이 안 좋으세요? 내가 조심스레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큰 병은 아니고요. 그냥 정기 검사 같은 겁니다. 입으로는 괜찮다고 했지만 그 말 끝에 남은 여운이 쉽게 가시지 않았다. 그가 무언가를 망설이고 있다는 건 분명했다. 혹시 무슨 문제가 있으세요? 내가 한 발 더 다가가자.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사실은요, 이 말을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의 낮은 음성엔 미안함이 배어 있었다. 그때 나는 직감했다. 무언가를 부탁하고 싶은 마음. 하지만 쉽게 꺼낼 수 없는 사정이 있다는 걸. 나는 눈빛을 부드럽게 하며 말했다. 편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아요. 그 말에 그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조금 더 받아야 할 것 같아서요. 그는 말을 하다 말고 잠시 눈을 떨구었다. 혹시 이틀만 더 머물 수 있을까요? 마침내 속마음을 조심스레 꺼냈다. 마치 큰 실례를 범하는 것처럼 한참을 망설인 끝에 사실 나는 전혀 놀라지 않았다. 아침부터 짐을 싸는 기색이 없던 그를 보며 어렴풋이 느꼈다. 그리고 손님이 며칠 더 머문다 해서 곤란할 것도 없었고 괜찮아요. 나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 말에 상구 씨가 약간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아마 거절당할 거라 생각했던 모양이다. 정말 괜찮으세요? 그럼요. 손님이 머무시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나는 웃으며 덧붙였다. 근데 병원 치료라니 많이 아프신 건 아니죠? 그는 고개를 저으며 안심시키려 했었다. 정기 검진이에요. 큰 병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엔 여전히 미안함이 스며 있었다. 민폐가 아닌가 싶어서요. 여인숙이 원래 그런 곳이에요. 누구든 잠시 머물며 숨 돌릴 수 있는. 그 말을 듣고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눈빛이었다. 솔직히 나도 나쁘지 않았다. 혼자 있는 것보단 누군가의 숨결이 있는 공간이 더 살아있는 느낌이었으니까. 게다가 그는 조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다.
기계 소리도 불평도 없고 그냥 필요한 말만 정확히 전하는 사람. 그날부터 상구 씨는 이틀 더 여인숙에 머물게 되었다. 처음엔 단 하룻밤이라던 그가 어느새 내 일상의 일부가 되어갔다. 그의 존재가 바뀌었다고 느낀 건 다음 날 아침이었다. 복도 점검을 하려고 일찍 나왔는데 그가 먼저 일어나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무슨 일 있으세요? 형광등이 깜빡이네요.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 맞다. 며칠 전부터 계속 깜빡이던 거. 나 혼자선 천장이 너무 높아 손도 대지 못했던 그 전등이었다.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보통 손님들은 이런 것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괜찮으세요? 손님이 그런 일까지 하실 필요는 할 일도 없고 이런 거 잘합니다. 그는 이미 의자를 가져와 천장을 살피고 있었다. 잠시 후 여분으로 둔 형광등을 갈아 끼운 그는 말했다. 이제는 안 깜빡일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혼자선 엄두도 안 났거든요. 그 일이 시작이었다. 다음 날 마당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기 시작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새더니 점점 심해졌다. 아이고, 이건 또 고쳐야 하나. 나직이 중얼이는 내 목소리에 병원에서 돌아오던 상구 씨가 멈춰섰다. 수도 고장 났나 보네요. 네, 기사 불러야 할 것 같아요. 간단한 거면 제가 해볼게요. 이번에도 처음엔 사양했지만 그는 이미 수도꼭지를 살펴보고 있었다. 패킹만 교체하면 될 것 같네요. 공구함 있으세요? 그렇게 공구를 건네받은 그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금세 수리를 마쳤다. 그날부터였다. 그는 여인숙 곳곳을 조용히 점검하며 하나씩 고쳐나가기 시작했다. 접촉 불량이던 전등 스위치, 잘 닫히지 않던 화장실 문, 낡은 손잡이까지도 그의 손끝을 거치며 정돈되었다. 아침엔 복도를 돌고 병원에 다녀온 뒤엔 마당을 둘러보는 그 모습은 언젠가부터 내 일상에 스며들었다. 나는 몇 번이고 말렸다. 정말 안 하셔도 돼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이런 거 좋아해요. 그는 항상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며칠이 지나자 여인숙은 달라졌다. 깜빡이던 불빛은 제자리를 찾았고 새던 물소리는 멎었고 문들은 부드럽게 열렸다. 놀라운 건 그의 존재가 전혀 남 같지 않다는 것이었다. 아침이면 복도에서, 점심이면 마당 한켠에서, 저녁이면 보일러실 근처에서 그는 항상 무언가를 고치고 있었다. 그가 없는 여인숙은 이제 상상조차 어려웠다. 그리고 나는 점점 더 그에게 의지하고 있었다. 어느 날 무거운 쌀포대를 창고에서 옮기려던 찰나 그가 말없이 들어다 부엌까지 가져다 주었다. 나는 겨우 질질 끌 계획이었는데 말이다.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면서 부탁해야 하나라는 생각보다 아, 상구 씨가 해줄 거야라는 믿음이 먼저 들었다. 그 역시 내 작은 일에도 먼저 다가와 도와주곤 했다. 정말 세심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 혼자선 외면하던 일들, 늘 불안했던 시설 점검도 그가 대신해 주었다. 무엇보다도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참 좋았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흘렀다. 그리고 어느 저녁 나는 부엌에서 국을 끓이다 말고 문득 마루를 바라보았다. 상구 씨가 라디오를 들으며 마루에 앉아 있었다. 햇살은 지고 있었고 라디오에선 느린 클래식이 흘렀다. 나는 무심히 생각했다. 혼자 계신데 배는 안 고프실까? 그날 저녁 된장국 한 그릇을 가져다 드렸다. 저녁 드세요. 그는 깜짝 놀라며 손사래를 쳤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나는 웃으며 그릇을 건넸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고맙습니다. 그 짧은 한마디에 내 마음도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어느샌가 그것이 자연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저녁이 되면 상구 씨는 마루에 앉아 조용히 라디오를 켜고 나는 된장국 한 그릇에 김치 몇 조각을 담아 조심스레 건넸다. 처음엔 번거로우실 텐데요. 하시며 사양하던 그도 며칠 지나지 않아 당연하단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받으셨다. 그리고 우리는 어느새 나란히 마루에 앉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옛 노래에 귀를 기울였다. 이 노래 참 좋네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죠. 뉴스가 나올 땐 그런 한마디를 덧붙였다. 별것 아닌 대화들이었지만 나는 그런 순간들이 좋았다.
혼자 밥을 먹던 지난 날들과는 달리 누군가와 함께 나누는 저녁은 따뜻했다. 오랜만에, 아니 어쩌면 처음으로 저녁 시간이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그저 된장국 한 그릇, 그리고 나란히 앉은 두 사람. 라디오 소리 사이로 흐르는 정막조차도 편안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말없이도 서로에게 기대게 되었다. 하지만 세상은 조용히 변화하는 것들을 가끔 불쑥 드러내기도 한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나는 읍내 장터에 장을 보러 갔다. 마침 5일장이 서는 날이라 시장은 북적였고 상구 씨는 오전에 병원에 다녀오신다고 해서 혼자였다. 야채며 생필품을 이것저것 담고 있는데 등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옥 씨. 돌아보니 잡화점을 운영하는 순자 언니였다. 어머, 언니. 반갑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 멀리서 상구 씨가 걸어오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순자 언니도 그 모습을 보고는 시선을 멈췄다. 그리고는 조심스레 속삭였다. 새로운 세입자야. 나는 순간 얼어붙었다.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몰라 우물쭈물했다. 분명 손님이긴 하지만 며칠째 여인숙을 고쳐주고 저녁마다 함께 마루에 앉는 사람. 그게 손님이세요. 어색하게 대답하자 순자 언니는 의미심장한 눈빛으로 상구 씨를 다시 한번 훑어보았다. 손님이랑 같이 장 보러 온 거야. 아니요,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나는 황급히 해명했지만 언니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웠다. 미옥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더라. 그 말에 내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그런가요? 별다를 게 없는데. 아니야, 뭔가 생기가 돌아. 혹시 그분 때문 아니야? 나는 말없이 웃음만 지었고 언니는 내 팔을 살짝 잡고 조용히 말했다. 뭐 나쁠 것도 없잖아. 혼자 외로웠잖아. 그 말에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맞는 말이었으니까. 그날 시장에서 돌아오는 길 내내 나는 마음이 복잡했다. 우연히 마주친 건데도 마치 같이 온 것처럼 보였고 그것만으로도 사람들의 시선은 달라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도 헷갈리기 시작했다. 그저 손님이었는데 어느새 나의 하루가 되어버린 사람. 그 다음날 아침 나는 이상하게도 불면에 시달렸다. 밤새 순자 언니의 말이 맴돌았기 때문일까. 부엌 정리를 하다 20kg짜리 쌀통을 옮기려 허리를 숙인 순간 날카로운 통증이 허리를 찔렀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다. 소리를 들으신 건지 상구 씨가 급히 달려왔다. 어떻게 된 거예요? 허리를 삐끗했어요. 그는 곧장 내 곁에 무릎을 꿇고 내 팔을 감싸 안듯 일으켜 세워주었다. 천천히 일어나세요. 조심하시고요. 한 걸음 한 걸음. 그의 보폭은 내 통증에 맞춰 천천히 움직였다. 안방에 도착하자 나는 그대로 침대에 누웠고 상구 씨는 곁에서 염려스러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파스 사올게요. 진통제도 함께요. 그는 말없이 집을 나섰고 30분 후 약봉지와 함께 돌아왔다. 혼자 붙이시기 힘드실 거예요.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조심스레 내 등을 숙이고 손끝으로 파스를 붙여주었다. 어떤 불편함도 불필요한 말도 없었다. 그 따뜻하고 섬세한 손길. 찜질이라도 하실래요? 이윽고 그는 부엌에서 따뜻한 물주머니를 가져와 허리에 조심스레 대어주었다. 그리고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 있었다. 좀 나아지셨어요? 네, 많이요. 아픔도 쓸쓸함도. 그의 배려 앞에서는 잠시 멈춰 선 듯했다. 그날 하루 그는 마치 가족처럼 내 곁을 지켰다. 물도 떠다주고 베개를 다듬어주고 괜찮으세요? 조용히 묻는 그 말 한마디에 나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남편이 떠난 이후 누군가에게 이렇게 세심한 돌봄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절실히 느꼈다. 여느 때보다 차가운 아침 공기가 피부를 스치고 있었다. 텃밭 가장자리에 10개 내린 서리가 발밑에서 바스락거렸고 하늘은 투명할 정도로 맑았다. 미옥은 목도리를 여며 매며 작은 바구니 하나를 들었다. 여인숙 뒤편 텃밭에는 제법 잘 자란 배추와 무가 가지런히 줄을 이루고 있었다. 그녀는 잠시 땅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쪼그리고 앉았다. 그때 따뜻한 숨결이 뒤에서 다가왔다. 도와드릴게요.
상구였다. 그는 오래된 점퍼에 장갑을 끼고는 무릎을 굽히며 옆에 앉았다. 말없이도 모든 걸 이해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서로 마주보며 작게 웃었다. 이젠 이런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당연하게 느껴졌다. 여기 배추 먼저 캐야 해요. 밑동이 제법 단단해서 혼자 하면 힘들거든요. 걱정 마세요. 오늘 하루는 일꾼입니다. 그의 말에 미옥은 웃음을 머금었다. 두 사람은 함께 고무장갑을 끼고 나란히 땅을 헤집었다. 배추를 캐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다. 중간중간 서로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지 않게 짧은 미소가 오갔다. 햇살은 점점 따사로워졌고 등줄기로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목덜미를 적셨다. 상구는 미옥이 들고 있던 무거운 바구니를 자연스럽게 들어주었다. 이건 제가 옮길게요. 그 말 한마디가 위로처럼 들렸다. 말없이 함께 있어주는 것, 손을 내밀어주는 것, 그런 소소한 배려들이 오히려 큰 힘이 되었다. 김장 준비가 끝날 무렵 해는 이미 중천에 떠 있었다. 둘은 손에 흙이 묻은 채 텃밭 옆에 앉아 잠시 숨을 돌렸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마음만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미옥은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김장 도와주는 사람 생긴 건 정말 오랜만이에요. 상구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햇살 속에서 그의 옆모습이 유난히 평화로워 보였다. 그날 이후 여인숙의 겨울은 더욱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로 계절은 몇 번이나 바뀌었고 우리 여인숙도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일상을 이어가고 있어요. 바쁘지도 그렇다고 지루하지도 않은 하루하루가 반복되지만 그 속에는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평안함이 자리 잡고 있죠. 이제는 새벽이면 상구 씨가 먼저 일어나 여인숙 마당을 돌고 저는 부엌에서 된장국 냄새를 풍기며 하루를 시작해요. 예전엔 혼자 모든 걸 감당해야 했던 공간이 이젠 두 사람의 발걸음이 겹쳐져 완성되는 집이 되었어요. 아침을 먹으며 나누는 짧은 이야기들, 식탁 위에 놓인 따뜻한 국 한 그릇, 일 끝나고 나란히 앉아 듣는 라디오 소리. 평범한 것들이지만 그 안에 우리가 함께한 시간의 무게가 녹아 있어요. 손님 중에는 가끔 두 분 정말 오래된 부부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처음엔 그 말이 쑥스럽고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저 미소로 답하게 돼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우리 둘만 알고 있으면 되는 오래 걸려온 마음의 거리들이 있으니까요. 가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날 밤 상구 씨가 여인숙 문을 두드리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보일러실에서 그분이 뛰어들어 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혹은 제가 그 등을 안아주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평화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는 그 모든 순간에 서로를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갔고 그렇게 이룬 오늘이 있어요. 살면서 가장 값진 인연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상구 씨는 제게 그런 사람이에요. 시끄럽지 않지만 늘 곁에 있고 눈에 띄지 않지만 필요한 순간엔 누구보다 단단한 사람.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하루였지만 그 하루가 인생을 바꿨어요. 하룻밤 머물다 간 손님이 제 삶 전체를 바꾸어 놓은 거죠. 이제 우리는 함께 같은 시간표 안에 살아가요. 내일이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함께 있으니까요. 바람이 불어도 비가 와도 겨울이 와도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사랑은 때로 아주 조용한 방식으로 찾아와 우리 인생을 다시 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랑이 머무는 자리는 더 이상 외롭지도 불안하지도 않은 곳이 되죠. 이제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 있어요. 이 이야기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당신의 마음에 스친 감정이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짧은 공감이든 오래 남는 울림이든 당신의 목소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댓글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따뜻한 순간을 전할 수 있는 다리가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당신의 오늘이 부디 평안하고 따뜻하기를 바랍니다.